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왜냐면요, 또 박선원 인터뷰가 3번이나 연기됐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저기 블루파크 네. 매주 금요일 날 4번 타자 히트앤런으로 나오라고 네. 5시에 고정을 박아놨어요. 근데 한준호 최고가 그 사연을 보는데 최고위원인 본인도 금요일 오후 5시에 고정을 하니까 꼭 나와. 나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가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내가 안 봤을 때 갔는데. 야, 보좌관 나한테 거짓말을 계속하네.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게 정치인들 일정 잡는데요. 네. 새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쪽하고 이쪽이 맞아야 이게 합의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네. 나는 우리 고향 선배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씩 날짜가 변경되다 보니까 딱 한 달만 나오신 거예요. 딱 한 달. 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뵙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파면된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저기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마하려고 할 때 네. 김민석 의원이 섭외해 줘가지고 둘이서 처음 나온 게 벌써 1월 27일 그때가 작년. 새날이었죠. 예. 그냥 친정이야. 제가 친정. 제가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아, 신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자주 모셔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나와야 반가운 거지. 예, 고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 자, 여러분. 자, 박선원 TV 구독 링크는 채팅창 상단에 있고요. 예. 그 후원 계좌는 화면 상단에 있는데 예. 지금 대선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후원금이 2배로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후원 안 해주셔야 됩니다. 와우. 다 차셨죠? 예, 차가지고 지금 와. 잘못하면 한목이 찼다고요? 거의 다 찼어요. 예. 이야. 아, 역시 죄송합니다. 진짜 막 내가 봤을 때는 초선 의원 맨 앞에 있는 분이 박선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 이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달 기다린 거예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탄핵 소추단이 지금 그 저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정청래 위원장 이야기는 듣지 말아도 안 들어도 돼요. 박선원 의원 표정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여기서부터 표현이 바뀌어요.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네. 국민들의 감정이 네. 첫 표정 하나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사실 네. 이 내란 사태에서 가장 맨 앞에서 제일 고생했던 분도 본인이시니까 그렇죠. 저 때는 뭐 당연한 질문인데 할게요. 네. 저런 표정 왜 지으신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로 향해 갈 때 이제 다 같이 갔거든요. 그 소추단 다른 네. 의원님들하고. 근데 이제 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김민기 선생의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나 태어난 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근데 저희는 늙은 투사의 노래로 바꿔서 불렀거든요. 그렇죠. 운동 가요가 없어 네, 그때는. 82학번이니까 그때 가서 나 태어난 이 강산에 투사가 돼요. 예. 꽃피고 눈 내리기 어원 30년. 근데도 아직 민주화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헌재 재판소 있는 4월 4일 전날 밤에 이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투사의 노래를 한 10번 정도 들었어요, 밤에. 김민기 목소리로. 이거 반드시 김민기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기각되면 나는 몇 시간 내로 끌려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저를 찍었잖아요. 박선원 의원 때문에 맞아요. 내란으로 프레임이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4월 4일 날 딱 이겼다는 표현이 안 맞지만 이기고 나오니까 아휴 그때 이제 정청래 위원장 말씀대로 국민이 헌법을 피로써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너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도 뭉클해요. 네. 네, 죽을 뻔한 거예요, 사실은. 파리 학번이시라고 하니까 네. 그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호람이 그 전설의 학번 네. 전두환 정권에서 싸웠던 전설의 학번 선배님이 참 진짜 그래요. 윤석열과 이렇게 아직도 싸우고 있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 안 되는데 언 30년 지나서 또 투쟁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이웃받기 쉽고 취약하다. 그런 슬픔이 많이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 표정이 너무 니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박선호는 되게 감성적인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내란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굉장히 윤석열 쪽에 대한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기는 장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 표정 하나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터뷰가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식었지 지금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벌써 4월 4일이니까요. 근데 다시 봐도 울컥한 게 진짜 제가 조금 거짓말 약간 보태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지금 2025년까지 싸워주신 덕분에 네. 저희가 이렇게 말 편하게 하고 대한미디어 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한 미디어가 있어서 이긴 거죠. 있어서 이긴 거죠. 저는 박선호는 이름을요 이명박 때부터 알았어요. 예. 그때 유명한 인사였어요. 이름은.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예전에 가열차게 한번 싸워 보셔가지고 예.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진짜 백전노장처럼 훈련이 되신 분처럼 싸웠다. 초전에 그냥 박살내버렸다. 총선 때 인재영입이었는데 박선원이 들어갔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름만으로. 아.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노무현의 퀴즈들이 있어. 예. 노무현의 퀴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겼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거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선원 의원이 아니나 싶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한덕수로 연결이 되는데 예. 자 어쨌든 간에 박선원 의원의 진가를 지금 4월 달이니까 당선된 지 딱 1년쯤 됐어요 또. 그렇네요. 아. 예. 그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 진압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해버렸다. 예. 야 이건 뭐 지금도 저는 안 믿겨요. 아마 의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윤석열 탄핵된 게 맞나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 작년 가을에 저희가 깝깝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은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통과한 법은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동의해주는 법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법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즉 다수당인데 입법권이 없는 거예요. 네, 탄핵을 해도 못 이길 것 같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이 속된 말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개판을 쳐도 탄핵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가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이재명 대표님을 말이야 칼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언론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 말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장기적으로 되면은 정말 깝깝했어요. 힘들다. 근데 내란을 진짜 해버리네. 진짜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고를 워낙 해놨으니까 곧 들통날 텐데 하지 마라 하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윤석열이 파놓은 이재명 무덤에 윤석열이 대가리 받고 죽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저는 좀 그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상대방은 자기보다 100배 답답하고 100배 힘들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권력의 90%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결론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나 힘들어. 나 못 참겠어. 그리고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 지가 구덩이 파고 지가 빠져서 코 박고 죽은 그 거예요. 유명한 그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윤석열이가 자전거 바퀴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쓰러지는 장면. 그런 그림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예. 지금 최근에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아까 제가 노무현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노무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이따가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박선원 의원이 목격한 한덕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입니다.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일단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2008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워싱턴에 있는 그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전문 연구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명박의 대사로 네. 왔어요. 주미대사. 주미 대사로. 그 짓도 잘 못. 주미 대사로 왔어요. 그때 왜 왔냐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한미 FTA에서 소고기 문제 이거 다 짊어지고 가시오. 빨리빨리 FTA 마지막 그 뒤처리하는 거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책임지시오. 그래가지고 이명박한테 이쁨 보여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 소고기 파동 있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2008년에. 그래가지고 한덕수가 주미 대사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날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셨다는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자마자 그다음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해서 바로 봉화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봉화 내려가서 다른 동지들하고 함께 이제 이 대통령님 이제 국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정상을 회담했던 분들한테 이제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위원회를 꾸릴 때 전 총리 했던 사람들은 다 당연직 장례위원장으로 모시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장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래가지고 제가 반기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서 김원수 차장 겸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전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의 사망한 데를 조문을 가냐?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기를 외교부 장관 시켰지. 처음에는 자기를 외교안보 특보를 시켰어요. 청와대에 상근 근무하는. 그다음에 장관을 시켰지. 장관만 시켰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시키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새벽에 뭐 아프리카 누구 뭐 총리나 대통령하고 통화해달라면 통화해줘. 300만 불만 더 이렇게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 다 해줘서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답변이 못 온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당연히 한덕수도 같은 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장례위원회에 그러면 고문이나 이렇게 이름만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 다 끝나고 권양수 여사님 명의로 고맙다는 서신을 이제 작성을 해서 서한을 만들어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대통령님하고 그 정상회담을 했던 총리들, 모리 총리도 있고 여러 총리들한테 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이즈미 총리방에는 갔더니 안 계셔서 그냥 그 비서실장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일본 한 바퀴 돌고 미국 가서 반기문 안 왔는데 네. 그래도 장례위원장을 맡아줘서 고맙다 하는 서신을 썼는데 그 뉴욕에 갔는데 만날 시간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루 더 있겠다. 또 서신 또 시간 안 된다. 와.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한 나흘 기다렸어요. 뉴욕에. 나흘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된다. 뭐 시간이 안 된다. 반기문. 아니 이 권양숙 여사님 보낸 편지 한 장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10분이면 되는데. 도망 다닌 거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권 하에 이게 싫다 이거죠. 와. 노무현하고 가까웠다는 사실이 노무현 덕에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거기 비서실에 김원수가 유엔 차장 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차장 겸 비서실장인데 그 과장
한테 편지 주고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회장이 스트로브 탈봇인데 스트로브 탈봇의 사모님이 이제 별세하셨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장례식은 그 공동묘지나 이런 데서 초촐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기억하는 추모회 모임을 해요. 추모회 모임을 꽤 이제 넓은 장소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한덕수가 왔더라고요. 주미 한국 대사 자격으로 왔어요. 그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너무 이 고통스럽고 막 많이 울고 초췌해서 꾀죄죄했어요 제가. 아, 그거 인정합니다. 꾀죄죄했어. 근데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 할 때부터 총리 된 것부터. 근데 눈빛으로 인사하면서 니는 우리 대통령님 서거 하셨는데 오지도 않냐 그런 식으로 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 행사 끝나고 한 1시간 이상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 해봐야 얼마나 한 100명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몇 안 되는 한국 네, 사람이잖아요. 아니 거의 나밖에 없었어요. 아,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눈 안 마주치고 이 돌아서 1층으로 자기 차 타러 그 계단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요. 아, 그게 한덕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 청와대 있을 때 알고 있던 사람은 조태영 그냥 국정원장이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은 잘 아는 반기문, 아. 네? 송민순 외교부 쪽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요. 보면 저 송민순도 배신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게 야, 윤석열이 출마할 때. 저는 박선원 의원 대단한 게 그 편지를 전해주러 일본을 가고 다 사비로 가셨을 거 아니야. 네, 제 돈으로 갔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니 그 돈 누구한테 달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진짜 의지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주 세력 노무현의 키즈들은 이렇게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다. 우리 아니, 죽지 이제 않는다.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모리 총리 만났습니다. 오늘 내일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총리 만나러 간다. 또 누구는 또 누카가와라고 했어요. 일본의 한일 의원연맹 회장. 오늘은 누카가와 한일 의원연맹 의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다 총리를 만났더니 후쿠다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 야스쿠니 신사 그럼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대통령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일본 전범들 그렇죠. 그 뭐, 소위 위패를 모아놓은 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야스쿠니 신사 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그거는 곤란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다. 그럼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권 여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노건호 씨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참 진짜 그래서 의리. 그러면 오늘 뭘 했고 반응이 어땠고 그럼 여사님 이제 기억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셨구나. 외국 지도자가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의리. 그러니까 있으시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기문이 제일 곤란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 호텔 값도 비싼데 정말 여인숙 같은데 자면서 제가 그러고 며칠을 있었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있었어요. 결국은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 밑에 젊은 과장한테 그 한국인 외교관이에요. 주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저도 기억을 해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미안해하는 뭐 시간이 안 된다 이해해달라 뭐 그런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지었던 그 과장 외교관을 한국 기억을 사람. 하는데 한덕수는 안 해. 내란 국면에서 네티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선물이 박선원이다. 이런 얘기를. 뭐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국무총리 첫 번째 고건. 고건은 아마 그 전에도 국무총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리고 한덕수가 총리로 들어가거든요. 총리로 발탁했다는 건 사실 뭐 대한민국의 2인자 이 느낌이 있잖아요. 지명직이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거기다 뼈를 묻는 거예요. 진영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진보 진영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총리하던 사람이 다시 윤석열 때 컴백을 합니다. 무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십몇 년 만에
컴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도덕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진영을 넘어가면 안 돼. 네. 근데 김영삼 정권 때 그 정세현 장관 엊그저께 나와서 또 증언하셨잖아요. 김영삼 정권이 경상도 정권이잖아. 내가 전주인 걸 숨기는 거야, 고향이. 한덕수 씨 그렇죠. 예. 네. 그래놓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고향이 전주인 걸 알리시는 분. 이게 한덕수야. 네. 부끄럽습니까? 진짜 너무 아니 웃겨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그런 기대감을 주는 한덕수라면 부끄러워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뻔뻔한데 왜 안 뻔뻔한 사람으로 봐주지 하는 걸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국회에서 보셨죠? 네, 저 정말 그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 할 때 안 나타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무슨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둥 최근 몇 번은 이유도 안 밝히고 안 나타났어요. 말이 됩니까? 그 오늘은 갑자기 쑥쑥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뭐 추경 10조 얼마 편성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년 가을에 윤석열이 국회에 시정연설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한덕수가 대신 읽었어요. 그때 네. 뭐라 그런지 알아요? 경제가 잘 돼가지고 그 3, 4% 이상 성장하고 맞아, 그거 맞아. 비판은 야당이 잘못이다. 얼마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뭐라 그랬죠 아십니까? 경제가 0.5%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면 몇 달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죄송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초부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거의 10조 달랑 들고 와가지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좀 빨리 심의해달라. 아니 경제가 3% 5% 성장할 거라는 거 마이너스 0.5%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 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추경을 빨리 하자 그러는데 늦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런데 늦게나마라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빨리 해줘야 돼. 이런 식이에요. 12조짜리 대선 운동이라고. 진짜 정말 대선지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선거운동 하는 아니, 거죠. 세금으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 대행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라는 입장만 밝혀도 돼요. 그게 도리야, 국민에 대한 도리. 뭐 이런 캐릭터가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월 3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저녁에 어젯밤 11시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으면 그 정상회의에 자신도 이제 화상회의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네. 지가 무슨 정상이야 정상. 근데 어쨌든 내란 윤석열 후임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다른 폼나는 기후 정상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왜 자기 한마디 하면 딱 화면 2개 딱 놔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전 세계 한 60명이 정상에 나오면 네. 그걸 해가지고 뿌리려고 했는데 그게 12시가 되는데 대기를 시키려다가 못했다는 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일간지 편집국장을 만났는데 오늘 11시에 그 사진을 하나 멋진 걸 만들어 가지고 밤 12시에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에 그걸 찍어 가지고 밤 12시에 인쇄기에 쫙 돌려 가지고 그 사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어려울 거다고 했는데 그거 공작 하나 실패했지. 아이고. 나갈 생각이 있네요. 확실히. 그다음에 오늘 이 10시에 이제 시정 연설해서 딱 한 폼 한번 잡고 12시에는 그 본인이 대사 시절에 데리고 같이 상대했던 주미 특파원들 싹 모아서 오찬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12시 지나면은 한덕수 출마 결심 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8년에 주미 특파원이면은 몇 살이겠어요? 그 45살인 거예요 그때 젊은 평균. 네. 그럼 45살인데 왜냐하면 제가 45살에 그 갔으니까 그 45살에 지금 어원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18년 지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몇 60. 살이에요? 60대 63세, 64세 한갑 되잖아요. 넘었네 다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 이상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사를 쓰냐고. 다 은퇴했는데 63세 5세가 되냐고. 그래 이 기사빨이 받아줘요? 그리고 야 편집국장한테 예를 들면 그 편집국장이 지금 51~52살이야. 어이 국장 내가 오늘 한덕수 만났는데 얘 출마 안 되는데 그래 그 출마하려면은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왜 벌써 이 사람은 완전히 낡은 사람이야. 그걸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신 나 고소해볼 필요 없어.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고 후보 아니니까 흑적선전 아니야. 당신 지금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비판과 견제를 듣고 있는 거야. 똑바로 들어. 알고 대들어. 어저께 아니 너무 재밌다. 한덕수 출마하라고 일단 한덕수 뭐 저 출마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추대위원회. 네. 거기에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네. 광주 사람이면 다 아는 인물이 아들이더라고. 네. 박철웅의 박철웅의 아들 아들 박성섭. 네. 근데 완전 사기꾼이더구만. 기업 완전히 막 거의 사기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 그 사람 나이가 꽤 먹은 거지. 우리 어렸을 때 박철웅 씨는 조선대학교를 그냥 슈킹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도민대학이었는데 네. 사립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학 족벌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기업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업 운영하면서 뭔가 사기네 뭐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한덕수 출마하라고 막 충동. 그러니까 이제 박철웅 씨인데 조선대학교 설립자가 이거를 워낙 엉망으로 족벌 경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뺏긴 거예요. 이거를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박성섭이라는 자가. 그리고 그 동생이 박성현인가? 네. 델리 뉴스인가 뭔가 이건 내가 정확히 인터넷 뉴스 그 주필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 극우파의 그 논객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울대 운동권의 최좌파 수ges어요. 7, 8학번인가 7, 9학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대학교 뺏기니까 이제 이 대학교 되찾겠다고 극우파로 돌변하는데 그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전북 사람이니까 광주표를 얻어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조선대 설립한 이 집안은 물고 들어가지 않느냐 했고 추대위원장을 하는데 국민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패 세력으로만 기억을 해요. 맞아요. 이거는 뭐 저기 명예훼손으로 걷어도 돼요. 오늘 계속 염장을 지르실까요?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거나 한덕수의 인간성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정치 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A라고 생각해 나는. 사람에 대한 A.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오면은 탄압받는답니까? 사실 노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하고 나서 다음 정권에 주미돼서 얻어가는 건 정상이에요. 아유 인간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덕분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에 안 와가지고 그 이후에 김앤장 고문도 되고 맞아요. 그 이후에 무역협회 회장도 되고 무역협회 회장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해서 한 20억 이상 벌어갔다는 거거든. 그런 자리를 결국은 받았는데 그게 배신의 대가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때 정말 국장에 안 가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할 수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 한덕수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지금 뒤에 할 이야기 몇 개 더 있어요. 돼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토할 것 지금 같아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최초 제안했던 개헌법 개정안이 지금 국방위 법반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어제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법 개정안이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더만 이거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찬성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의 행위를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네. 헌법 개정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헌 이야기 할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경비계엄 이런 건 함부로 못하게 제안을 할 거예요. 단 전시 계엄에 한해서만 네. 대통령이 이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그 외의 계엄은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개헌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이고 헌법 제외하면 이제 개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즉시 통보. 국회에 즉시 통보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이 해제 결의라고 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행범일지라도
심지어 현행범일지라도 이 표결에 있을 때는 표결에 참여시킨다. 그거를 이제 확보한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표결권을 어느 경우든 침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엄이 지금 공표해놓고 일방적으로 아직 표결 안 했는데, 이제 계엄 시작해. 그리고 포고령 막 발령 내 가지고 정치활동 못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어떠한 군, 경찰이라든지 정보기관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국회를 출입 금지를 싹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앞으로는 계엄군이 못 들어옵니다. 국회 입법부에. 아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내려질 게 또 올까요? 생각만 해도 또 올 수도 있죠. 아니 안 그러니까 뺏겨야지. 한기호 의원이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100년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 한기호 의원님이 한 70세 좀 덜 됐는데 나 죽을 때까지는 이제 계엄 안 일어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일으킬 그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일지 당신네 당 대통령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은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이 또 할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아직도 지금 이 계엄법 통과 못 하겠냐는 식으로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반대를 못하지.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건 그리고 정부 아니에요, 정부. 국회 경비대도 네. 좀 국회의장 소속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바꿔야죠. 예. 맞아.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꿔야죠. 예,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을 지켜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막 제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그 저 국정조사 하면서 그 뭐 현태인가 그 국회 경비 대장이 네. 의장이나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예? 영등포소장 뭐 이런 사람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왜 경찰이 에워싼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100% 양보해서. 근데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너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뭐 진짜로 뭐 저기 북한에 뭐 특수부대가 침투한 줄 알았죠.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 다 쫓아냈어요. 그 사람 쫓아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어쨌든 만약을 모르는 거니까 잘 됐네. 내란 국면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미비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거 다 고쳐서 예. 뭐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 반대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통령이자가 2025년에 24년에 내란 일으킬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 윤석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방지법. 예.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가 일단 저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 박선원의 척. 궁금한 게 예.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예.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하면서 석도전하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정보를 캐셨을 것 같아. 예. 대법원은 노리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설이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이 조희대라고 하는 마지막 이 장애물을 이제 마치 이 지뢰처럼 매설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탈옥시켰잖아요. 이제 그 저기 뭐야 윤석열을 3월 7일 날 직위원회가 탈옥시켜 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일자를 계속 미뤄서 우리 대표님의 고등법원 재판 때 이재명 유죄 하면은 그때 한번 이재명 또 끝난 거야.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뒤집는 공작. 근데 이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니까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그 헌법재판소를 흔들면서 이렇게 그 뭐 각하라든지 뭐 이렇게 인용되지 않도록 마지막 수를 노렸고,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이 그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이제 수면에서 이 땅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늘 걱정을 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을 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내 한 번 더 뒤집기를 할 거다라고 해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썰 하나가 예. 있고 이제 파기 자판할지도 모른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다른 설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설. 그건 제가 이제 이 첩보나 정보는 누구한테 들어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소스.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할 사람한테 첩보를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민감한 국면에서는 나한테 불리하거나 진짜 객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예?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을 물어봤어요. 하나는 윤석열이 형님 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 한 분 계신데 저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이게 파기 자판이 가능하냐?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 자체로 판결 내리는 거 불가. 여기 불가능하다.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의 권한으로서 아무리 2심이 뭐 어떤 판결을 해도 최종적으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법률이고 실제로는 없는 거나 똑같다.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해서 스스로가 유죄를 하는 거는 없다고 봐도 된다. 그다음에 6월 26일까지 이거 판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저녁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시민 선배가 왠지 불길하다. 이거 촉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그대로 보내줬어요. 유튜브로. 형님 이 유튜브 보시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가깝지만 바른 사람이에요. 비교적 바른 분이에요. 검사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찝찝하긴 해.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이고 올곧은 사람인데 윤석열이하고 친할 뿐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법이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신속 심리한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넘어온 사건을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을 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33으로 해서 선거법이든 뭐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쥐고 있다는 거는 자기 모습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중대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건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 전원 합의체로 올린 것까지는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쭉 길게 저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한의 절차.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대법원도 다 연구관들이 있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된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과연 2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학설로 어떤 학설을 적용했느냐를 이 대법관의 연구원들이 다 정리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6월 26일 그러니까 3월 26일 날 2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633 대법에서 3개월을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2달 내에 이걸 끝내야 되면은 6월 26일까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근데 6월 3일까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 저녁까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사법부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고의 적은 진보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적, 양승태 사건이니 뭐니 그거 다 윤석열이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근데 조희대가 자기를 지명해 줬다고 해서 다 무시하고 윤석열이 사법부를 저렇게 농단을 하고 사법부의 서울지방법원을 파괴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깨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서 본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도를 해서 전원 합의체로 끌고 가가지고 파기 자판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정뭐 해가지고 뭐 상고 기각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가장 유력한 썰이 그거예요. 제 상고 기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 이제 와서 자 죽은 윤석열을 위해서 뭐 그걸 해주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고법에다가 다시 돌려 보내는 것 파기 환송이 있는데 파기 환송을 하려면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법률 해석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역시 이제 박선원 이야기로 뭔가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에요. 정리. 지금 2, 3일 동안 이걸로 썰이 설왕설래했는데 예.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지금 며칠 전에 박선원 의원이 예. 강구영 예. 한국항공우주 카이 사장을 예. 고발을 했는데요. 예. 이게 박선원 의원이 워낙 그 예란 상황에서 예. 공정전하시는 분이라 예. 야 저 사람 카이 사장 정도를 저렇게 고발을 특별히 하시나 하는 그 의문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 지난번 국방위 작년 그 국정감사 때도 제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김용현하고 강구영 정재관이 엄청 친해요. 아, 이 세 사람이? 근데 이 김용현이 엄청 친한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김용현이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이 모이면 뭐 돈을 댄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리고 극우파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하고 주위에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장단을 맞춘 사람이 이 정재관 그 군인공제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이 이 카이 사장이다. 근데 카이 사장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6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강 사장이 그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특활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카드로 써야 돼요. 근데 카드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현금을 모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강구영과 정재관이 TV조선에 가방을 하나 들고 가고 그 비행기 모델 같은 그 박스를 하나 들고 가는 사진을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계속 이제 뒤를 좀 한번 정확하게 파보고 뭘 이 사람들이 잘못한가 봤더니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이 사람 묶어둬야 돼요. 선거 때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이러한 자금을. 근데 이게 다 나라 돈이잖아요. 그럼요. 거기 100% 우리 100%가 한 70% 이상 대한민국 정부 예산과 정부 지분이 들어간 회사예요. 이 한국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걸 자기 후배들, 네. 선배들 아는 사람들 네. 20여 명 가까이 고문이다, 자문위원이다, 뭐 어디 해외 뭐 판촉 뭐 부장이다, 뭐다 했고 다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주식회사니까 채용을 마음대로 했군요. 그리고 그 전에 잘했던 사람 쫓아내버리고. 그게 업무방해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지금. 고발했는데 고발되니까 고발한 다음 날 뭐 해외 출장 가려고 했는데 출장을 취소하고 지금 이거 대응하고 있다고. 사실이 아니다. 딱 긁혔네. 야, 딱 들켰어요. 그래서 자기 그 카이 내부에 외부 사람 볼 수 없는 네. 그 저기 내부 게시판. 블랙 게시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게 내부 게시판. 임명 게시판. 네. 거기에 이제 드디어 강구영 사장 과연 이제 떳떳한지 밝혀보시오 막 그런 댓글. 블라인드 같은 게 있나 네, 보군요. 그렇게 막 익명 게시판. 뜨더라고요. 야,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지금 네. 박선원 의원이. 예. 근데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또 한두 건 더 있는데 그 나중에 지금 어사무사할 때 이자들이 뭔 일을 할지 모릅니다. 뭔 일 할지 몰라요. 그 지금 국정원장 조태용을 네.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사표 내라고 한 거를 제가 일찌감치 국수본에 고발해놨는데 국정원장이 내란 외환 군사 반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취합하지 않았어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야. 내일 공식 기자회견 할 겁니다. 정권 바뀌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각 분야도. 김용현이 같은 자들이 사실 어떤 그 군수산업이나 뭐 국방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자기 사람 박아놓고 네. 근데 거기 원래 국방 쪽이요. 규모가 커. 네. 규모가 커서 비리의 개연성도 훨씬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지금 네. 사실 근데 국회에서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면 할 일도 많고 이런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물타기 하듯이 구름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해 놓으면 못 넘어가죠. 수사해야죠. 맞죠. 그 정재관 그 김용현의 최측근 아. 최절친 정재관 군인공직이사장은 마음을 비우고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순간을 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렸다. 뭐 아직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알박기. 아, 그건 문제죠. 인사 알박기를 해서 지금 정일영 의원님이 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저도 이제 국방 분야에 인사 알박기 하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하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같은 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인사 알박기, 국책 사업 알박기를 막자. 아이고. 지금 뭐 몇 조짜리 뭘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뽑힌 알바끼는요. 뽑아내는데 막 5, 6년씩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죠. 지금 한 35개 자리 어디 무슨 발전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감사 어디 이사장 뭐 공기업 사장 해가지고 한 35개 자리를 지금 인사 자료를 보고 지금 임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한덕수가. 와. 야, 씨. 그거 이제 다 정진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명단 받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완규 명단 받아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듯이. 가슴이 그냥 답답해집니다. 아, 근데 아직 정권이 바뀌면은 뭐든지 상당히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바뀌면 다 쓸어낼 자, 수 결국에는 네. 우리의 희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돼서 정권 교체하는 그날까지는 이런 우리가 소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진짜 이 내란 국면에서도 계속 느끼는 거는 박선원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박선원 의원 칭찬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영입한 사람. 그분이 난 훨씬 잘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요. 제가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치를 다룬 것만 해도 지금 십수년이잖아요. 예. 지금 22대 민주당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민주당은 비판적 지지했던 대상이야.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내가 봤을 때 비율도 딱 맞고요. 박선원 의원이 있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유능해야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이 시국에서도 착착착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 돼요. 마지막. 너무 인기 많으세요 요새 당원들한테. 안규백 의원 계시잖아요. 예. 안규백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는 거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조그마한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는 거다. 그렇죠. 바위는 미리 조심하죠. 이 조그마한 이 돌뿌리에 대충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말을 안규백 의원님이 오선 의원이시면서 계속 해주거든요. 후배 의원들한테. 그거를 정말 딱 스스로 경계한다. 자경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규백 의원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세요. 박선원 의원은요 우리 고향 선배세요. 네. 참 선배들이 참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좋네. 자 박선원 의원과 함께 여러분 오늘 또 내란 종식 이후에 파면 이후에 지금 첫 인터뷰를 또 어찌어찌 우여곡절 그때 했는데요. 박선원 의원께 많은 현장에 나가시면은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한 번씩 해주시면 또 힘나실 것 같고요. 예. 의원님 한 10초만 마지막 인사. 예. 지금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편파 방송이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 그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호남 지방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강원까지 하거든요. 꼭 존경하는 권리당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어느 분을 지지해 주셔도 좋습니다. 꼭 투표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번 투표한 다음부터 당원 1인당 10명씩 지지자 확보 함께 합시다. 부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